안녕하세요. 자본주의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 이거 정말 뜨거운 주제죠? 네, 맞습니다. 코빗 리서치 센터에서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시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이걸 바탕으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그 보고서 저도 봤는데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뭐 달러랑 가격 맞추는 코인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 미국 국채 시장의 큰 손이다,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네, 완전히 위상이 달라졌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진짜 모습, 그 영향력,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한국은 지금 어디쯤 와 있나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걸 목표로 삼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보고서를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개념 자체부터 좀 넓게 봐야겠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달러 연동, 그거 말고도 뭐 이자 주는 것도 있고 실물 자산이랑 연계된 것도 있고 광의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 분류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단순히 종류가 많아졌다는 걸 넘어서 얘네들이 이제 그냥 가상자산 세계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전통금융시장, 특히 미국 국채시장하고 아주 깊게 연결되고 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아, 전통금융이랑 연결된다. 그게 핵심이군요. 네, 크게 한 세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방식이요? 어떤 건가요? 첫째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거예요. USDT나 USDC 같은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들. 얘네들이 준비금을 쌓아둬야 하잖아요. 그렇죠. 1달러 가치를 유지하려면 실제 달러나 그에 준하는 자산이 있어야 하니까. 그겁니다. 근데 그 준비금의 상당 부분, 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80% 이상을요, 미국 단기 국채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80%나요? 와. 네. 테더랑 서클, 이 두 회사만 합쳐도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보면 미국 국채 보유액이 무려 1,75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1,750억 달러요? 네. 그게 웬만한 나라 외환 보유고 수준 아닌가요? 이게 그냥 민간 기업 두 곳이 들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 국채를 사들이는 수요도 그냥 자동으로 막 늘어나는 구조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자금 조달 창구가 될 셈이에요. 야, 이건 진짜 생각도 못했네요.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정부의 주요 채권자 중 하나라니.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더 직접적이에요. 아예 미국 국채 자체를 토큰으로 만든 상품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국채를 토큰으로 만들어요? 네, 블랙록의 BOID라든지 프랭클린 템플턴의 BNGI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미국 국채나 관련 펀드를 블록체인상에서 토큰 형태로 발행해서 거래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은 거죠? 이게 온체인에서 바로 거래가 되니까 훨씬 더 접근성이 좋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고 24시간 거래도 가능해지고 그러면서 기존에는 국채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아, 투자자 저변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2023년 초랑 비교하면 거의 60배 넘게 커져서 지금 한 68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와, 60배요. 엄청난 성장세네요. 국채를 토큰으로 사고 판다니 이것도 참 흥미로운 변화입니다. 그럼 세 번째 흐름은 뭔가요? 세 번째는 예전에 좀 불안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가상자산 담보 스테이블 코인들 있잖아요. 아, 그 외에 다른 코인 맡기고 빌리는 방식이요? 메이커다오의 다이 같은 거요? 네, 맞아요. 다이. 지금은 USDS로 리브랜딩 논의 중이긴 한데 아무튼 그런 종류요. 얘네들이 과거에 예를 들어 2020년 검은 목요일 때처럼 담보자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막 청산 위기에 몰리고 그랬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그때 정말 위험했죠. 그렇죠.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배운 거죠. 아, 안정성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요즘은 이 가상자산 담보 스테이블 코인들도 안정성이란 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말한 그 토큰화된 국채 있죠. BUIDL 같은 거. 그런 걸 준비 자산에 편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변동성 큰 가상자산 대신에 좀 더 안정적인 국채의 토큰을 담보로 활용한다. 그렇죠. 그럼 담보 가치가 안정되니까 스테이블 코인 자체도 더 안정적이 되고 또 국채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도 얻을 수 있고요. 이게 결국은 간접적으로 또 국채 수요를 늘리는 효과를 내는 거죠. 그렇군요. 법정화폐 담보형이 직접적으로 국채 토큰화가 새로운 수요를 만들고 가상자산 담보형도 안정성을 위해 국채를 편입하고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 시장에 정말 큰 손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거죠. 이렇게 금융시장의 핵심인 국채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면 이게 그냥 금융시장 얘기로만 끝나는 게 아닐 것 같은데요. 실제 우리 생활과 맞닿는 부분, 예를 들면 결제 같은 데서도 변화가 있나요? 아, 그럼요. 글로벌 기업들은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결제 쪽에서 두드러지는데요. 예를 들어 비자 같은 경우 다들 아시는 카드 회사잖아요. 네, 비자카드. 비자가 스테이블코인 특히 USDC를 활용해서 국경 간 결제 정산 시스템을 테스트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효율적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국경 간 결제요? 그게 보통 되게 복잡하고 시간 오래 걸리지 않나요? 맞아요. 기존 시스템은 여러 은행 거치고 막 영업일 기준으로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도 비싸고 그랬는데 이걸 블록체인 위에서 USDC로 직접 주고받으니까 거의 실시간으로 처리가 되고 비용도 확 줄어드는 거죠. 와, 이건 진짜 혁신인데요? 그렇죠. 마스터카드도 비슷한 맥락에서 범용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를 만들고 있고요. 이쪽도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 활용할 걸로 보입니다. 카드 공용들이 둘 다 뛰어들었다는 건 이게 정말 금융 시스템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신호로 봐야겠네요.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페이팔은 아예 자체 스테이블 코인, PYUSD라고 하죠. 이걸 직접 발행해서 송금이나 결제 서비스에 바로 쓰고 있어요. 페이팔이 직접 발행까지요? 와. 네, 그리고 스트라이프라는 또 다른 결제 기업은 크리에이터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할 때 USDC를 쓰고 있고요. 문페이라는 곳은 로열티 프로그램에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서 거의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송금, 결제, 보상, 로열티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현실화되고 있군요. 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속속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이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문득 궁금해지네요. 그럼 한국은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아, 그게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보고서에서도 한국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 섞인 시각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려요? 왜죠? 핵심은 그거예요. 선 규제 후 시장. 그러니까 일단 규제부터 꽉 막아놓고 시장이 크는 걸 기다리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민간 기업들이 좀 혁신적인 시도를 해보려고 해도 발목을 잡는다는 겁니다. 아, 규제가 너무 앞서 나간다?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법적으로 이게 어떤 지위를 갖는지 이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섣불리 사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망설여지는 거죠.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요. 하긴 예전에 페이코인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걸로 편의점 같은 데서 결제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규제 문제 때문에 서비스 중단되고 그랬으니까. 네, 맞아요.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죠. 이거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크는 거예요. 글로벌 기업들은 보면 규제 당국이랑 계속 소통하면서 파일럿 프로그램도 돌려보고 조금씩 길을 찾아 나가는데 우리는 그런 시도 자체가 좀 어려운 환경이라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막 실험하고 적용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는 약간 출발선에서부터 멈칫거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네요. 네, 보고서의 지적이 딱 그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한국은 이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혁신 흐름에서 완전히 뒤처져서 나중에는 따라잡기 힘든 구조적 열의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구조적 열의. 상당히 심각한 표현인데요. 네, 그만큼 현재 상황을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단순한 가치 안정 수단을 넘어서 미국 국채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했고 또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통해 실제 결제망에도 깊숙이 통합되면서 실질적인 쓰임새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제도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글로벌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이 참 아쉽고 또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진지하게 곱씹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글로벌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날개 삼아서 금융혁신을 막 주도하고 있는데 과연 한국은 이대로 규제라는 벽 뒤에만 계속 머물러 있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이 혁신을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면서도 동시에 금융 안정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현명한 길을 찾아 나서야 할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네요. 혁신과 안정,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게 관건이겠군요. 네. 앞으로 이 질문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 나눈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진 시간이었네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자본주의 팟캐스트 앞으로도 이렇게 시혜성 있고 깊이 있는 주제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혹시 저희가 다뤄줬으면 하는 다른 주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저희가 또 열심히 분석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자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